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그 금요 초대석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그 뉴라이트 운동의 기수였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천 교수님을 모시고 보수 우익 운동의 길을 묻는다라는 참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5-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 우리나라 보수 우익 운동 개명 직전에서 가까스로 이제 버티고 살아남았는데 진정한 보수 우익 운동이 무엇인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유석천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제 그 뉴라이트 운동의 그 동지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거 좀 진짜 모신다 그랬더니 늦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저 이주천 TV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사실 이주천 교수님은 정말 오랜 동지이자 친구인데 10년 그렇죠. 2005년도니까 10년인 거예요. 한 17년, 20년 그러다 그러니까 같이 너무 정말 풍찬노숙을 같이 하면서 그 동거동록 산 사이인데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복잡하면서 또 뭐 저하고 약간 왕래가 좀 뜨끔했었죠. 네, 뜨면었죠. 예. 뭐 그래도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뭐 굉장히 가까운 동료로서 친구로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지금도 뭐 출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뭐 저를 불러서 거창한 질문을 하셔서 좀 민망한데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소준 교수님 좀 소개를 한다면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인문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는데 마침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유학 시절 이건도 거의 87년도 교수 됐죠. 87년에 교수. 제가 87년도에 오명대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대학교도 동기시네요. 87학번 그렇죠. 입학 동기네요. 교수 동기. 아, 그참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은 뉴라이트 정문이랑 공동대표도 저 같이 했고. 그렇습니다. 참 인연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 원장을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하셨고, 이승만 박정희 그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조수도 내셨고요. 또 2017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유한국당, 지금 국힘당이죠. 혁신위원장 역임하셨고, 이거 좀 이야기할 게 많고, 또 아버님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이라든가 공무처 장관부터 지내셔서 가계에서 정치적인 그 DNA 그런 걸 많이 축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논란이었던 국정 교과서 지지 모임 그것도 앞장서셨고 저도 그것도 지지했고 또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는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된다. 경제, 군사 문제 같이 가야 된다는 제 의식하고 막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목표는 똑같은데 당이라든가 이런 노선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저서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세 저서 많습니다만 논문을 고사하고 2016년에 시간을 달린 남자 이승만의 7가지 선물을 발언하셨고 2018년에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또 2019년에 대한민국 승리의 길 이렇게 3가지 저서를 내었습니다. 고향이 또 솔직히 안동이시네요. 저희 지금 마누라가 안동 사람이에요. 아이고, 훌륭한 부인을 얻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지금 뭐 가장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재판에서 연루가 되는 일제시대 때 이게 참 일본 민족주의 정서 문제인데 한국이 정서가 꼬여가지고 디테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되는데 그 위안부 성경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재판으로 가져가는데 아니 지금 우리 교수 출신인데 교수 생각이 강의실 생각이 학생들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고사고할까지 해야 되는 거지 제자들이 나는 그걸 제일 묻고 싶어 가슴 아파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개하시는 것 중에 그 저희 아버지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셨고 공보처 장관을 하시긴 했는데 그거는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이거 박정희 정부 때는 공보처 장관이 아니라 이름이 공보처장이고. 공보처장. 하여튼 뭐
여기 아버지가 장관을 하신 건 사실인데 그건 노태우 정부 때 하셨고. 아, 노태우 정부 때. 정무수석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하셨고. 아, 예. 제가 그냥. 백과사 전형이 잘못됐네요. 그 자체가. 네, 백과사 전형이. 왜냐면 제 정부는 전부 이상한 것만 예, 찾아서 맞습니다. 해가지고 엉터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런 사건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2019년 9월 17일입니다. 날 2019년. 네. 지금부터 3년 뭐 몇 달 전이죠. 3년. 9.19 남북 합의서 1년 전, 1년 후 이야기네요. 9.19 남북 합의서. 그렇죠. 참, 9.19가 집에 날짜가 좋지 않는가 봐요, 그게 9.19가. 이제 제가 연대에서 그때 지금 정년을 했는데 정년을 1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정년을 제가 2020년 8월 말에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2019년 9월 달에 이제 2학기 강의가 뭐 첫 시간은 마지막 강의네요. 그렇죠. 마지막 한 학기 전. 하긴, 야, 그 대사들 뭐참 멋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봐주면 안 돼요? 연세대학에서 33년을 근무하는데 연세대학 나오시잖아요. 네, 연세대학 모교인데 모교에서 모교인데 마지막 강의를 제자가 교수가 되고 나서 32년째 되는 해에 이제 1년을 남겨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 제자가 좀 기다려보세요. 이게 흥분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제 그 강의의 이제 그 내용은 발전사역이라는 제목을 붙인 강의였고, 발전사역. 강의의 내용은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하고 할 수 없다면 왜 불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강의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그 분석 대상이 돼서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이제 개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까지 가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나라가 그렇죠. 맞아 우리는 성공한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우리 그러면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다른 나라가 궁금해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도입도 있다가 또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을 비롯한 온갖 발전을 하는데 그럼 일제 식민지 시기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우리가 착취와 수탈만 당했다면은 미 군정이 와서도 우리를 수탈했다. 일제가 수탈했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경제 발전 못했으니까 박정희 때 경제 발전을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왕창 발전하게 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해석이 맞는 거냐? 혹시 일제 시대 때는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에 일제가 기여한 돈이건 아니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었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돼. 또 뭐 미군정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었는지 좀 찾아봐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당연히 또 그걸 찾아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일본이 쌀을 우리한테 뺏어갔다 수탈해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데 사간 것이다 사실은. 쌀을 사가도 일본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가도 쌀의 값이 싸고 저도 그 필요를 봤어요. 싸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만큼 질이 좋으니까 쌀을 사다가 일본 가서 팔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입도 선매를 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쌀을 뺏겼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노무자도 그렇잖아요. 임금을 줬다는 노무자들. 그래서 이제 쌀을 이게 뺏겼다는 말이 이제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서 그거에 이제 연결돼서 우리 징용 간 사람들도 월급 받은 사람이 많다. 왜냐면 돈 받고 일하는 거다. 박태준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위안부도 사실 돈 벌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막 강제로 끌려가서 막 이렇게 노예와 같이 수탈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이 근거해서 우리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들이 민주당 여학생 많잖아요. 아니 전체가 한 50명 수강생이었는데 그중에 30명 정도가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 많죠. 인기는 뭐 인기.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의 일부가
저한테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알던 얘기, 들은 얘기하고 다르니까 계속 캐물었어요, 저한테.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제가 아는 걸 임대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불행했던 것은 그 강의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자기가 아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새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이 녹음을 많이 해요. 허허, 그러니까 복수 때문에. 수업 때문에. 예, 수업 집에서. 예, 공부하느라고 뭐 공부 때문에. 하는 이유로 이제 녹음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강의실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저 친구가 녹음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너 녹음하냐 녹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날도 뭔가 녹음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다른 시간하고 같으니까. 그리고 녹음의 목적이 강의를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뭐 공부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녹음을 한 학생이 강의 내용이 자기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정의기억연대, 정신정신대책협의회에 막 알리고 언론에다 알리고, 그래서 그게 복사본이 증거물이 돼서 이제 고발하는 자료로 활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 녹취록에 따라서 유석춘이 위안부는 매춘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거다라고 정의기억연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검찰에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1년 후에 강의가 벌어진 지 1년 후에 기소를 했어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래서 그 재판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심 아직도 2년 동안 재판을 해서 공판을 한 1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공판이 한 2달 간격으로 해서 이제 2년 넘게 공판을 하고, 드디어 지난번 11월 말에 있었던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걸 결심 공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저한테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요구했어요. 실형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1일 날 이제 선고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고, 1심.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물론 이게 허위 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뭐 그런 이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학문의 자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학문의 자유뿐 아니라 또 이게 사실지간에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다 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온갖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제 돈 버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 또 명예훼손을 하려면 어떤 사람의 명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가 특정이 돼야 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내가 위안부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아니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위안부는 사실은 조선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여자도 위안부가 더 많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대만 여자, 뭐 동남아 여자, 만주 여자, 뭐 중국 여자, 온갖 여자들이 다 위안부인데 내가 그 세계에 널려 있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그럼 검찰이 특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위안부 문제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재판 2년 해보세요. 위안부 전문가가 되고 위안부 책 한권 내야 된다 지금. 글쎄, 저 필요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 책이 요새 저번에 나왔더라고. 일본 쪽에서 제 책이 아니고 저한테 나왔더라고 책이요. 제 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중요한 책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안부에 대해서 그냥 뭔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서 민족 감정에 대해서 휩쓸려가지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예, 근데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하타 이쿠 히쿠라는 묘수가 있어요.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기 있는데 가족. 그 책이 정말 위안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집대성에 넣은 중요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유연 박사가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미디어 같이서 출판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고, 이제 그런 책들이 요새는 정말 중요한 레퍼런스로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이 볼 수 있게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중력주의, 이게 일본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책이 많이 팔렸고, 또 최근에는 김병원 국사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빨간 수혈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그게 이제 이 위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일본어로 번역.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의 문해춘추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 그렇죠. 거기서 번역이 됐어요. 오, 그럼 김 소장님 만나시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축하를 예. 그러니까 그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한일 간에 또 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라는 분이 또 중요한 연구를 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교류가 되면서 일반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강의할 동안에도 그런 게 이제 없이 저는 좀 저 혼자 공부를 해서 좀 알고 있던 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서 지금 요새 위안부 문제를 본의 아니게 공부를 많이 해서 거의 박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반일 민족 정서하고 학문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탕감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는 할수 있는 아니, 새로운 학설, 새로운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학문이 발전하는 기본 과정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고. 위안부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당을 생각하면. 아니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사람 기록을 다 따져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은 한 명도 반드시 그게 보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물적인 그런 게 아니 그렇죠. 부모가 부모가 돈 받고 판 경우가 많아요.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니 내가 이제 박태준 회고를 봤는데 그 아버지부터 증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월급 다 받는 많이 오니까 네. 서로 가려 하더라고. 박태준 회고가 거기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증명. 직영제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고. 네. 그럼 쌀도 그렇고 다. 쌀도 그렇죠. 뭐 직영도 그렇지 뭐. 일본은 자료가 자료가 살했다는 것도 뭐. 일본에는 자료가 다 있잖아요. 일제시대 20년대 30년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여기다 다 써지고. 민족 감정에 이제 반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욕들을 하는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그런 것은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일반에 퍼져야 되는데 대학에서 한 얘기를 지금 원천적으로 공세하겠다는 거. 제자가 이런 그 사약 연구소에 고발이 아니고 문제를 걸어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대학 학문이 발전되는데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자리에서 그냥 토론을 계속 했고 뭐 만약에 본인이 그렇죠. 의문이 안 풀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고 교수님 이거 그럼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뭐 당신은 다른 생각 가진 학자를 모실 테니까 그럼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그분 모셔갖고 우리 생각이 맞는지 교수님 말이 맞는지 한번 끝까지 따져봅시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제일 가슴 아픈 게 사랑하는 그 애제자로부터 그런 법적인 이런 걸로 되는 그 가슴을 저는 참 얼마나 스스로 제가 교수도 했잖아요. 저도 그 가슴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사랑한다 그거까지 표현을 좀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들의 비판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너무 중요한 그 방법이 틀리다니까. 학생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 이걸 몰래 녹음해서 몰래 또 자기네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걸 언론이 공격하게 하고 검찰이 공격하게 하고 만드는 건 방법이 잘못다고 생각이고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사제지간에.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면은 허심탄회하게 교수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좀 다시 또 토론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게 좋은데 우리가 70년대 사제지간이 아니네요. 맛이 갔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를 저는 뭐 기대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판장님이 재판장들이 누가 또 건국의 심정으로 또 재판하겠다 한 분 주섬이야. 그러니까 재판장들 역사가 돼버렸어요. 역사가 제대로 알고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가 흉내낸다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그게 사법부 지금 재판이 나오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재판부가 좀 그런 문제에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하는 재판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좀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조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저하고는 2005년부터 그 뉴라이트 운동 참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운동대에 있다가 서울로 데뷔한 게 시민운동 뉴라이트 운동이었거든요. 그 이영애 그 한양대 교수 이제 위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분당포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제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뉴라이트 운동을 하게 됐는데 2008년에 우리가 광우병 사태를 맞았잖아요.
네. 임명박 정부가 그러면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우익 정권들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된 그 선상에는 뉴라이트 운동의 불씨가 꺼졌다는 그런 저는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핵으로 해보면은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전무후무하게 그 전국적인 조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는 네.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실 아, 거예요. 그 설명. 지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2007년, 8년? 2005년부터 시작. 2005년부터 예. 그 정말 노무현 정부 막 후반부죠. 그 노무현 적폐 청산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대중 정부를 겪었고 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너무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좀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좀 우파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 이제 시작된 게 맞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인데 예. 그걸 이제 언론이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나 이주천 교수님은 제가 학생 때 운동권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 하셨죠. 저는 안 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가 75학번인데 운동권이 데모할 때 옆에서 기웃은거렸지만 제가 그 운동권 깊숙이 들어가서 뭐 서클 활동을 하고 예. 그런 건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좌파 경력이 별로 거의 없는 사람이고 이주천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김정부. 70년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학생운동권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가 좌파적인 시각에 이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그걸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레프트 운동을 하다가 새로운 우파 운동을 한다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언론이 붙였고 그때 제 기억에 동아일보 동아일보를 처음 붙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언론이 따라가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것의 의미는 과거에는 좌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우파 운동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게 과거 좌파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올드라이트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이제 우파 안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갖고 있는 생각 중요한 생각 이거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좌파 운동을 하면서 좌파 노선이 잘못되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건 환영하죠 저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원래 우파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니까 좀 같이 활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반성 모드로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뉴라이트들이 올드라이트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파 안에서 뉴와 올드가 싸움을 하는 국면으로 그때 막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뉴라이트를 자칭하는 그때 대표적인 인사가 제가 거명을 할 수 있는데 신지호. 지금은 이제 한동안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뭐 저랑 비슷한 시대가 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신지호가 어느 날 등장해서 뭐 올드라이트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 뉴라이트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올드라이트가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파적인 노선을 지키면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들이 좌파 노선으로 한동안 빠져서 실수를 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파 노선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합시다. 대찬성. 근데 막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를 공격하는 것은 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뉴라이트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전직 좌파들과 원래 우파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그때 큰 단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만든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랑 전직 좌파들이 만든 자유주의 연대라는 게 자유주의 연대. 그 단체는 이름이 뭐인지 모르지만 자유주의 연대가 모태가 된 뉴라이트 단체. 그 두 단체가 말하자면 경쟁을 하면서 우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죠. 2008년. 2007년 선거에서 이기고 2008년 들어와서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올드라이트보다는 뉴라이트들이 정권의 실세로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조가 국회의원 했죠. 공천 받았죠. 지역구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뭔가 좌파들의 문제를 공격적으로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좀 노선이 어정쩡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광우병. 네.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니까 광우병이 뭐 이제 저쪽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뇌가 뭐 뇌성성 구멍탁 그래서 뭐 하여튼 소고기만 먹으면 뭐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는 네. 식으로 네. 뭐 난리를 쳤는데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반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네. 미온적인 대처를 했어요. 그게 불씨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참고로 해야 된다. 지금 이태원 사고나 이태원이나 노조 네. 파업에 대해서 네. 원칙으로 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을 해야지. 저기 밀리면은 그래서 뭐 우리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 꼭 MB 꼴이 나왔어요. 반신불수가 되죠. 집권하자마자 6개월 만에 MB가 청와대 뒷산 가서 반성한다고 그러고. 그때 아닌데 잠깐만.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뉴라이트 정연합하고 심지어의 이 자유주의 연대는 뭘 했습니까? 무슨 건 있었죠? 난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때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시민운동을 참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까지. 2007년까지 2년 동안. 2007년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맞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네. 이제 정권을 바꿨어요. 정권이 딱 바뀐 게 네.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딱 되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고 네. 아 정권이 이제 우리 편이 됐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좀 살살해도 좀 네. 쉬어도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되겠지 하는 네. 일종의 어떤 도피라 그럴까요? 네. 안식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다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시민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막 자리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아. 새 정권에서 한잔 해야 된다. 근데 이명박 정부 준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준 것도 없지만 네. 뉴라이트한테는 많이 주는데 올드라이트한테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자리 달라는 노력을 하진 네. 않았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자리 달라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일부는 그걸 핑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자리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리를 또 진짜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 묘한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너는 운동한 거 훈련 가지고 그거 되도 않는 자리나 차지하고 나는 아예 너꼴 보기 싫다. 분열이 생겼던데. 안 보겠다. 뭐 이런 분열. 분열. 그러니까 맞아 운동이 계속되는데 일종의 권력 교체가 정권 교체가 걸림돌이 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광우병 터졌고 아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초기에 그 홍보실에서 중도 실험기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건 뭐냐 해가 뻥 뒤통수 맞은 거 그게 아니 바로 그겁니다. 중도 배신감 네, 배신감. 그거 홍보실에 그 있잖아요 주동자들 네. 말하기 좀 그런데 예? 그리고 인사 마치라고 네, 그 형님 이상득 형님하고 포철에 뭐 포항에도 뭐 하고 또 홍보실에다 뭐라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정권 안에서도 큰 갈등이 있었고 그 뉴라이트 쓰지 마라 이런 말도 있겠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풍파에 휘말리면서 마지막 시민운동은 권력하고 상관없이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권력 내부에 깊숙한 데서 벌어지는 싸움하고 이게 연관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회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집권한 뒤에 할 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길을 못 되는데 집권하면서 길을 잃었거든요. 각자 도생하면서 각자 권력에 막 이렇게 타격 붙고 개인적으로 붙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험주의를 해가지고 토사구팽 위험하고 배리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제가 이제 퀘스천인데 이 뉴라이트 정연합 운동을 주도한 게 김진호 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처음 뵀는데 2005년도에 우리 그때 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국을 조직하고 이래가지고 판때기를 시장바닥을 만들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까지 잘했잖아요. 엄청나게. 전부 훌륭하게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공을 세웠는데 전부 조직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양성해가 사람을 제대 양성 끼웠잖아요. 네. 자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김진호 목사의 행보 거기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지. 아니, 저는 김진호 목사님이 무슨 그렇다고 뭐 권력을 탐하고 그런 그건 아니지. 아닌데 정권에서 김진호 지자들이 목사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김진호 목사님 좀 그러고 나서 무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뭐 좀 교세가 커졌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맞아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보상은 뒤치다거리 결과물. 네? 뉴라이트 운동을 했을 때 바라는 게 아니지만 보수 운동이 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지에서
뿌리를 밟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말뚝을 박는 데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많죠. 말뚝이 왜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냥 물을 쭉 하다가 뿌리를 안 박으면 그 쓰러지잖아요, 식물이.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김진웅 목사한테 뉴라이트 운동을 해산해 주시오.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몰라. 저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3, 4년 뒤에. 왜? 자기들 만드는 듯은 아니 이거 이제 귀찮다는 얘기지. 귀찮다.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귀찮게 한다고 온건 중도 실용을 해야 되는데 중도 실용을 해야 되는데 막 뉴라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경하게 막 욕을 하니까 귀찮은 거지 이제. 어쨌든 그쪽은 좀 더 쉬는 길을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김 목사님한테 당신이 해산해 주시오 조용히. 그래서 김 목사님은 명분 없고 해산한다는 명분이 없고 나는 고국도 처치 나는 교회를 가란다 해서 그치. 발이 빠졌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09년 22년도에 내가 직접 우리 뉴라이트 동지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틀림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권이 하여튼 그때 이 뉴라이트 운동이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고 그 노선을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중도 실용으로 빠지면서 좌파들랑 타협하면은 뭐 우리 자리는 고정이 될 거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냥 완전히 밀려가지고 탄핵을 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말하자면 김진우 목사한테 이게 뉴라이트 운동 좀 이제 해산해 주시오 하고도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거 광우병 사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이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해안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결국 깜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지만 네. MB가 성공하려면은 뉴라이트 운동의 어떤 그 노선을 계속 견제하면서 전국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금 참여연대 있잖아요. 그걸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 없었어요? 참여연대를 더 살려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미국 쪽하고 보수운동 하면서 조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고선창입니까? 그분하고 또 우리 서울 호텔에서 하고 그거 좀 그때 큰 역할 하셨는데 미국하고 정보 교류하고 우리 보수주의 운동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수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큰 역할 하셨잖아요. 아니 큰 역할이보다 그때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 김진웅 목사님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 와서만 이거 할 일이 아니고 좀 미국 같은 데서는 또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떻게 우파들이 밑바닥 운동을 하는지 그게 정치적인 활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공부도 하고 또 해외 활동가들하고 우리 좀 연계도 갖자. 네. 그런 취지의 좋은 아이디어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2010 몇 년도 18년입니까? 2000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 못 하겠는데 4년 넘었네.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 창례기는 한 2, 3년 됐고 예. 그 앞에 단계에 예. 김진웅 목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리더십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리더십 네,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 공화당의 이제 맞으면 그 정치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구예요. 우리 뉴라이트에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저기서 가셨어요? 그렇구나. 저랑 이제 황성준, 황성준이 이종호 이런 사람들이 갔구나. 현지에 가서 네. 그때 그 책임자가 모튼 블랙웨이. 네. 모든 블랙. 저 홈페이지 봤어요. 네. 모튼 블랙웨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를 이제 영접을 해서 한 2, 3주 있었어요. 한 2주, 1주. 한 일주일. 일주일. 네. 나중에 견학을 했죠. 견학. 견학을 했죠. 네. 스타디 투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2007년에 하셨구나. 2007년이지 좀 2007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 2007년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모튼 블랙하고 우리가 그러면 뉴라이트 전국연합하고 이제 교류를 해서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네. 미국에서 강사들이 와서 네. 우리 교육을 도와주고 또 우리도 가서 그쪽 프로그램을 가서 듣고 네. 또 거기 가서 우리 또 한국 경험을 얘기하는 네. 강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해서 좀 교류를 하다가 네. 맞아 뉴라이트가 찬밥이 되면서 이것도 흐지부지 그냥 아하. 왜냐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결국 내가 여기 뿌리를 그러니까 박지 뿌리를 내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루트 하나가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진영 목사가 하던 뉴레이트 전국연합 쪽에서의 해외 진출과 해외 교류는 이제 그렇게 빵꾸가 나버렸고, 그러서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도 엉망이니까 네. 또 다시 미국 쪽하고 뭐 그런 걸 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고든 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그 사람의 배우에 있는 사람이 애니 첸이라는 애니 첸, 하와이에 아, 있는 예. 그 성공한 한인 여성. 이분이 이제 한국에다가 그분이 이제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사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이제 그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우파 인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CPEC이라고 있습니다.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화당의 1년 연차 대회가 있어요. CPEC에서 이제 대회를 하면서 뭐 새로운 지도자도 띄우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후원금도 받고, 그 CPEC을 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한테 견학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KCPEC을 해라. 한국의 보수운동 그 폴리티컬 액션을 해라. 컨퍼런스를 해라. 일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본, 한국, 미국 이런 연대하는 활동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활동을 좀 이제 하면서 고든창이 우리 시트노 호텔에 와서 왔었어요. 굉장히 그 성대하게,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많이 오고, 당시 야당 지도자의 황교안 대표도 그때 야당인데 그때 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와시와시하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어떤 활동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제가 사실 이쪽하고 관계를 차단이 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어쨌든 그래서 두 번의 미국 공화당, 미국 보수주의 세력하고 최근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보수주의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제 양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그 보수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 CPEC을 통해서 새로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거기서 뜬 거예요. 그렇구나. 트럼프가 지금은 뭐 좀 망가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뜰 때만 해도 CPEC에서 난리를 쳐서 뛴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국제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국제연대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운동하는 분들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하고 또 뭐 좌파적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해외 일본하고 활동을 일본하고 대만 쪽도 이게 대만이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대만은 정말 중국 공산당의 피해를 온몸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정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산당 정보, 인적 자원.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하고 또 요새는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도 중국을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 관계 정보 또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는 국제연대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 호주.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요. 그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그 한미 보수 운동에 대해서도 이래서는 그치면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과의 일본하고 대만과의 보수 운동의 과제를 좀 나누고 요 그런 걸 좀 말씀 주세요. 네 번째 좀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이 지금 정치 폴리틱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뭐 개입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그게 제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했습니다. 2017년 7월달. 아니 그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떤 전국이냐를 우선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2017년 7월이면은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5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5월 전에 2, 3, 4, 5 2017년 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출마했고 홍준표가 출마했고 안철수가 출마했죠. 그래서 안철수와 홍준표 표가 합쳐지면 문재인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안철수와 홍준표가 분열이 돼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 대통령 선거가 5월에 끝나고 이제 자유한국 그때는 당 이름이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준표는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에 좀 잠시 쉬겠다고 미국 가 있고 당이 이제 재편을 하는데 홍준표가 다시 와서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게 당에서 지배적인 압도적인 요구였어요. 당의 요구가. 이제 홍은 5월달에 선거에서 지고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이제 되돌아보고 뭐 하여튼 좀 휴식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김대중 닮았네요. 방해했네. 아니 뭐 대부분 이제 대통령 패배하면 미국에 가잖아요. 머리도 식히고. 그랬는데 이제 당은 당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당에 이제 홍준표가 빠진 당에서 이제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뭐 2등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의 지지도가 3%로 시작한 대선이에요. 허허.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완전 당이 지지 멸렬이 됐잖아요. 또 그래서 뛰쳐나가고. 예, 막 분열이 되고 뭐 바른당 만들어지고 난리를 치면서 당이 망했는데 네. 홍준표가 25%가량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많이 받은 건데 그래도. 많이 그래도 받았어요. 상에서 안철수가 15%인가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42%인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랑 홍준표가 합치면은 문재인은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당에서 선거에서 졌는데 당에서는 야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우리가 다시 모셔서 당대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당 안에서 비등해가지고 홍준표 후보 들어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오, 그래서 홍 대표가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고 복귀를 했어요. 야, DJ식 복귀네. 미국 가서 그러니까 또 복귀하는 거는. 당에서 DJ식이네. 당에서 오라고 하니까 당에서? 본인이 좀 쉬겠다고 갔는데 이제 당에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홍 대표가 와서 당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홍 대표가 마지못해 한국에 왔어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당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좀 혁신을 혁신을 할 것이냐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저를 이제 낙점을 했어요. 외부에서 이제 당을 혁신한 사람들을 이제 그 전에도 왜 비대위가 많았거든요. 일이 많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사이에 비대위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인물로 좀 학계 출신으로 괜찮은 사람을 찾자 뭐 그런 자기들끼리 이제 이게 서치를 해서 저한테 그걸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피가 끓었나 봐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과대 망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50대 한참 때.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 혼자 갔으니까 누구 데리고 그래서 이제 혁신위를 구성하라고. 몇 명? 7명? 10명? 10명.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혁신위원장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지명하는 사람들을 며칠? 혁신위원으로 전부 다 아니면 며칠? 10명 정도. 전부 다? 10명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해라. 네. 그러면 당신이 지명한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그걸 받아서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그 혁신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이제 되도록 도와주겠다. 엄청 어려운데? 이제 그걸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의 의사결정의 기본 구조는 당대표가 있고 당대표야. 당대표 다음에는 당의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당 대표가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우리가 당 최고위원회 대표예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들이 있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당의 최고 그렇죠. 최고위원인데 예. 이제 당 혁신위원회가 그 최고위원회보다 더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하는 게 정리가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혁신위원회라는 건 갑자기 생기니까 네. 네. 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당 대표가 있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있고 최고위원회 안에 사무총장 있고 이런 식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당 이제 혁신위원회의 결정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맡고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정치적 어떤 비중에 따라서 혁신위에 언론이 힘을 실어주면 혁신위가 말하면 최고위가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그냥 혁신위의 결정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혁신위가 힘이 없으면 최고위가 비토를 해버리고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인데 그걸 제가 명확하게 모르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를 불러서 혁신위원들을 구성해서 당의 혁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자기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당신들 얘기들을 다 인도수 해줄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10명을 제가 이제 다 추천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들어왔어요? 아니, 다 추천했어요. 다? 제가 추천한 대로 다 됐어요. 예, 그 아는 분들 있죠. 저도 아니, 이야기 일일이 얘기하는 건 없고. 거긴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10분 이게 각 들어갔고. 여성들 뭐 젊은 사람 나이 드는 분들 하더라고. 학계 대표 뭐 나름 제가 숙고를 해서 이제 비대위원 10명을 혁신위원 10명을 모시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뭐 혁신이 이란 이양 그래서 혁신이가 이제 당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쭉 발표가 되는데 순조롭게 됐습니다. 순조롭게 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안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예. 근데 또 탄핵 이후에는 막 그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막 이제 구치소에 가 계시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예. 이제 뭐 검찰이 기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몰아치고 있지만 사법적으로 뭐 예컨대 비리가 있었냐, 비리 내용이 뭐 횡령이었냐,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이거는 예. 당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다. 예. 이건 예. 검찰의 문제고, 대신 우리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예. 평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에서도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요거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냐 예. 라는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의논을 해서 입장을 맞추자 하는 과정에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른당으로 가는 바른당. 사람들이 바른당 이제 원래 이 당에 있다가 바른당을 만들어서 갔잖아요. 근데 이 바른당으로 가서 바른당에서 안철수를 내버린 거야. 근데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예. 홍준표가 성공은 못한 거지만 그래도 안철수보다 훨씬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바른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바른당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넘어올 때요. 한꺼번에 오지 않고 뭐 어떤 사람 먼저 오고 또 두 사람 있다가 나중에 오고. 또 있지. 왜 그 사람 뭐해 또 와요? 왜?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를 제가 하면서 예. 그걸 보니까 안개가 아예 오질 말든가. 그러니까. 그럼 올려면 한꺼번에 와서 네. 좀 깨끗하게 정리해. 이게 뭐 거기 몇십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나라에 몇년 오겠다. 20년, 한 20년 됐죠. 아니 40년까지 됐을 거고. 대구잖아. 대구잖아. 40년까지 됐어. 예. 40년 됐어. 근데 한꺼번에 안 오고 뭐 어떤 날은 뭐 A라는 사람이 B 데리고 뭐 AB가 오고 뭐 CD가 오고 D가 오고 이러면서 뭐 넘어오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때 이제 혁신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제 그러지 말고 빨리 와라. 그랬더니 이제 바른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걸겠다. 조건이 뭐냐?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 달라는. 왜? 자기는 탄핵했으니까. 자기들은 탄핵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바미당은. 나는 동의 안 했지만, 하여튼 바미당에 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인데, 그 정치 현실에서는 안 받지. 그 당시에는 그게 받아야 그 되니까 당시에는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한꺼번에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지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출당을 시켜달라. 당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탈당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탈당을 안 하시니까 그럼 당에서 출당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출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이제 혁신위원장한테 지어진 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야 우리가 출당을 시키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며칠 끌겠네요. 며칠. 오래 끌었죠. 그죠? 오래 끌었죠. 아니 그럼 잠못 잤겠네 밤에. 이게 진짜 고민되는 그죠? 며칠 그 불면증 며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혁신위원장 시작하면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 문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컨대 뭐 혁신위가 발표하는 안이 뭐 무슨 뭐 언론은 이렇게 바꾸자, 뭐 무슨 당은 이렇게 바꾸자, 당에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오는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이제 홍 대표하고 이 문제를 그 혁신위원들하고 그때 헌법 개정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 그 얘기 들으려고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2017년 18년째 이야기네. 그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약속한 게 대통령 선거 약속으로 지방자치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 개헌 문제 끌었어. 처음부터. 지방자치 개헌이 그리고 사실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인데 그걸 지자체 뭐 개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그럼 자유 뛰고 헌법 자유 딱한다는 말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내가 집권하면은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5월달에 당선되자마자 개헌 추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하는 기초 작업으로 막 그 동사무소 차원에서 막
청원서 넣고 할 때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이 개헌이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바른당 이제 의원이 많이 하는데 빨리 와서 그러면 이 당의 몸집을 키워서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인데 그거를 하려면 바른당을 받아야죠. 그래서 급하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홍 대표는 야 지금 개헌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복잡 너 개인적인 감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개인적인 판단은 다음으로 넘기고 이건 정치의 큰 흐름에서 보면 개헌을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개헌을 막으려면 숫자가 필요한데 바른당들이 온다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그 당시에. 나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출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니까 홍 대표가 사정이 이런 것을 면회를 가서 만나 뵙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고 홍 대표가 당대표니까 필요하면 나도 따라가고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아이디어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홍 대표도 그럼 자기 얼마든지 하겠다. 그럼 어떻게 이제 면회를 할 것이냐. 면회하는 참고로 그래서 제가 그때 황성준이가 우리 혁신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황성준이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서 변론하는 변호인 팀에 있었어요. 호호, 그랬군요. 그러니까 호호. 그래서 이제 황성준이 아니라 황성준은 서울대 정책관 친구고 황효도 알고. 저 변호사 있잖아. 황효도 알고 모르겠어. 갑자기 그것도 치고. 예, 그것도 치고. 하여튼 그 변호사가 우리 혁신이 멤버였는데 그래서 의논을 해서 이제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미 됐을 때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변호를 하던 사람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제 최명선 변호사하고 최명선 변호사죠. 최명선 변호사하고 이제 누구죠? 지금 박근혜 유영아 이런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할 때요. 예. 그래서 황 변호사를 통해서 최명선 변호사를 제가 만났어요. 아 그래요? 만나서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좀 사정을 설명드리고 판단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면회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 변호사가 면회를 대통령을 만나러 정기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전해달라. 크게.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명선 변호사가. 내가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최명선 변호사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최명선 변호사가 한번 갔다 오더니 대통령을 뵀는데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스타일이에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고 최 변호사한테 한 번 더 이제 홍 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드려달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두 번째 갔다 오더니 똑같은 얘기를. 그 스타일이에요. 박동 스타일. 박동 스타일인데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 급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겪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이 필요하다는 혁신이 성명문을 읽었어요. 써서. 총대를 맸네요. 총대를 홍 대표 대신 총대를 매셨네. 아니 홍 대표뿐이 아니라 뭐 홍 대표 그 국힘당 분위기 제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을 막으려면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국회에서 보면 바른당이 저쪽에 붙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괜찮네. 그러니까 바른당이 그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른당은 똥배짱 튀간대요. 이러면 우리 간다 이시고 똥배짱.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른당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똥배짱 튀고 배팅한 거네 배팅.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들이 이제 저를 그냥 이제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12.6 행사가 동작동 묘지에서 있는데 며칠 뒤에. 며칠 거길 제가 매년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해도 저 혼자 예. 뭐 그때 이제 마침 혁신위원장이라는 일을 할 때인데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 5.16 동지회랑 또 뭡니까 그 이승만 기념재단 그 분들이 나와서 뭐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주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거기 이제 날 보더니 저 유석순이 나쁜 새끼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저거 끌어내라고 그래. 끌려 나왔잖아요 제가. 어허. 제가 봤어. 네. 그러니까 주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변희 제가 뭐 어디서 말리고 뭐 그러거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대신 상황이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저를 정말 대중적인 그 상황에서 그 공간에서 일종의 민중재판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민중재판에서 개떡을 만드는 거예요. 민중재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혁신이가 총대를 매는 어려운 일을 제가 겪고 개인적으로는 그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개떡이 됐어요 한번.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아이고. 하여튼 제가 그 차마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죠. 당연히 그분들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대통령 출당 조치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사실 이야기 한번 들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근데 좀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설명을 다 이렇게 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하고 혁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혁신이가 동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말대. 그러니까 홍준표가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리고 그다 쭉 나가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그 문제가 식당 문제가 이제 딱 뜨거운 걸리기가 그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내가 그 일에 촉대를 메고 가니까 저거 사이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혁신이 동력이 딱 떨어져서 그 이후 11월, 12월은 혁신이가 존재는 했지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만뒀어요. 아니 그러니까 혁신이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저 당간의 그 법적인 그 규칙에 의해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민심에 의해서 힘이 있었다고 또 이게 뭐예요 그러고? 혁신이라는 게 사실 웃기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당헌 게 없는 기구잖아요. 그게 있으면 임시적으로 임시, 만들어야 당 대표라든가 여론모를 해야 돼. 임시적으로 이제 당의 비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받쳐주고 사람들이 받쳐주면 힘을 받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총대를 매기 전까지는 그래도 힘이 실렸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밥 먹자는 얘기가 줄을 섰는데 그게 딱 해서 이제 맞아 그 지지층에서 이제 이게 맞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당 안에서건 당 바깥에서건.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서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 갔다가 이제 11월, 12월 보내고 그냥 끝이 났죠. 그래서 나좀 실패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든가 민심이 이거 참 그거 참 제가 먼저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민심이라든가 여론이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거 참 대한민국이 웃긴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도 안타까운데 아니 그래서 좀 비하인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홍준표 그 리더십을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밥만 먹고 이렇게 이런 거 안 봤는데 또 그런 식으로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검사를 했고 비산전도 있고 하나는 고대법대위원 서울대법대인데 검사하면서도 같은 검사업도 안 했잖아요. 홍준표 씨는. 그 두 분 그 리더십 좀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장점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가까이서 볼 기회가 네, 없어. 없었고 홍준표. 다만 홍준표 네. 이제 대표 경우는 제가 좀 가까이서 볼 그것도 기회가 법적이죠. 있는데 법제예요. 아니 근데 어때요? 그 기간이 또 6개월 길어야 6개월이었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그때는 예, 되게 예. 가까웠었어요. 리더십 장점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홍 대표가 네. 제가 겪어보니까 머리가 비상한 겁니다. 그 법대고 고시 출신이 아니, 뭐. 아니 안 비리지. 우리가 머리가 네.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우리도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네. 죄송한 네. 말이지만 네. 우리하고 수준이 나. 하여튼 입만 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 거라는 걸 딱 알아채고 원래 엄청 빨라요. 예측력이 아니, 엄청 순발력, 빨라요. 순발력, 순발력과 예측력, 순발력. 그런 게 무지 빠르고 정확해. 그 언어의 그 구사, 그죠? SNS. 그러니까 어떤 세팅에서 어떤 사람이 입을 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거라고 딱 금방 나오죠. 자기의 대응이 무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며칠 걸려 이게. 그런 거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을 해요. 야, 이거 일단 이준석이라든가 이거 윤석열 그거 당선자로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니까 촌철살인이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언론 출신 아닌데 왜 그래요? 아, 그거는 뭐 본인이 타고나? 이제 타고난 건지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겪은 홍준표는 정치형 홍준표는 무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 대중성이 있네. 아니 그 대중성도 있어요. 바닥 밑바닥에서
부잣집 아들 교수 출신 아들도 아니고 아이고 밑바닥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징용 갔다고 맨날 저한테도 그 징용 간 사람들 돈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아버지 경우를 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잘못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성과 순발력 그리고 김일성 이런 게 있네요. 유연성 그 거기다가 네. 제가 좀 그분 과거 이제 그 경력 중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경남지사하면서 진주 의료원 폐업을 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 민노총 상대로 싸워서 이긴 유일한 케이스예요. 야. 민노총 완패시킨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민노총 완패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진주 의료는 완전히 정리해버렸거든요. 야. 사실 대단한 업종. 그렇죠. 민노총이라는 네. 단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골치 아파하고 뭐 어느 정부든 역대 정부 골치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고 뭐 정치적 타협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의 그 직감력이 있네요. 직감력이. 대단히 결단력이 평가하는데 네. 또 그게 너무 그 판단과 반응이 빠르다 빠른 게 또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사람들 사이에 저 주둥이가 문제라는 식으로 그 얘기하는 주둥이가 문제다. 손가락이 문제다. 그런 얘기도 가볍다. 좀 들어요. 가볍다. 촐싹거린다. 그런 얘기 좀 듣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인사의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당대표하고 대통령 감이에요. 이게 그런 커요? 아니면 자기 똘마이만 써요? 법대다 뭐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성준 교수하고 아니 나는 사실 안 그러니까 국민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어떻게 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지목하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을 이제 언론에서 제가 조선일보나 뭐 칼럼을 많이 썼잖아요. 네. 칼럼에서 글을 보고? 글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네. 이 사람이 혁신위원장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다가 추천을. 그래서 그때부터 유심히 또 다시 글을 봤더니 아 진짜 좋은 사람이라 아 근데 좋은 사람이면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의뢰를 그러라고 한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랑 개인적으로 알고 가까운 그건 사람이 관계 없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윤석열도 그런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말하기 데이터를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모든 사람 절대 안 써요. 윤석열은. 홍준표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러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 여러 사람이 청구를 하면은 이제 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아 이 사람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쓰고 나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적나라한 것이 민노총하고 싸워서 이긴 거야. 민노총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 편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 문재인을 선택하고 홍준표를 X한 거는 패착이네요. 국민적 패착이네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선거에서 문재인이 된 거는 사실은 저는 선도했어요. 그 선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이라는 그렇죠. 큰 흐름의 그 영향에서 벌어진 거라서 머리로. 그 선거에서 우파 쪽 사람이 당선되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이고 또 아쉬웠던 게 홍준표가 대표하면서 지방선거를 했었어요. 또한 지방선거 참여했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그거. 지방선거 하기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만났어요. 바로 전날. 그게 그래갖고 참패를 했어요. 6월 13일 맞아요. 내가 2018년 6월 10일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진 찍는 거 보고 내가 트럼프 저거 사람하다 했어 저거.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그 바로 다음날 보수 지방선거 하는데 한 보수 괴멸시킨 게 트럼프예요 그게. 지자체 단체장이 17개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천명이다. 대구하고 부산만 아니 대구하고 경북만 다 죽었잖아요. 경상남도 다 넘어갔잖아요. 울산까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가 운이 안 따랐어요. 정말. 운이나.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가 밀려오는 선거를 대통령을 했고 지방선거는 또 그런 트럼프까지 나서서 김정은하고 한패가 나가지고 조조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난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출마한다고 자꾸 나댄다고 하고 6월 10일에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사진 찍기 그 생각하면 난 트럼프 치가 들려요. 근데 어떤 유튜브들은 트럼프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안 하는 건 돈 달라하고 핵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트럼프 애창하느냐 말이야. 반성하는 것도 아닌데 기가 차요. 그 생각은 보수를 개미시킨 누구예요? 6월 10일 선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 싱가포르 김정은 미팅 아니에요? 김정은 트럼프 합작으로. 그렇게. 아이고 그 참 기가 차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 보니까 대구 시장 하시잖아요. 홍 대표님. 아,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데 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리더십 문제는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인데 체험한다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정맞다, 초란된다. 그건 아니거든. 무게를 묵직하게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 금방 대나할 게 아니고, 예? 무게를 펴야 될 것 같아. 가볍단 말이에요. 검사치고는. 그죠? 아니 그게 요새 그렇습니다. 대국 시장 하시면서는 아주 괜찮아요. 그래요? 요새 SNS 좀 안 올리더라고요. 아니 그 SNS 올리는 내용도 아. 좀 무게가 있어. 아, 옛날에 너무 찹쌀거리셨는데. 그래서 그게 그 정치에서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 정치 10년 넘었잖아요, 이때. 정치도 한 10년 해야 돼요. 이제 초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 윤석열. 정치 초짜라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 지금. 자, 이제 자유한국당 혁신을 해도 좀 아쉽지만 그 정도로 하고. 요거 마지막에 좀, 정말 좀 거북한 건데, 이 5.18에서 저희들이 그 원래 그 의육단체 여러 가지 모임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 가지 5.18 역사회, 제가 거기 뭐 초대 회장했는데 하나 생겼고, 한 20명 정도 넘고요. 2, 30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도, 저 육사 나오신 분, 해가지고 그 그룹이 그룹 수다리가 하는 데가 있어요. 5.18 연구원. 그래서 이도 원장님이 그 원장으로 하시는 이두호 육사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 생겨 두 가지로 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5.18 저 조사위원입니까? 그거 등장한 이후로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로 해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얼간에서 이 기자입니까? 그래 해가지고 만들자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발족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윤석열 교수님이 거기에 또 인volv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성격을 이렇게 규제 하나의 카트를 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연구 동향 그런 데서 기존 우리 역사 학회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5.18이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 뜨거워. 위안부보다 더 뜨거운 예, 더 감정이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사실은 저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그러니까. 위안부 때문에 제가 하도 뛰어가지고 네. 나는 여기 이제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나 여기 또 들어가서 여기 또 막 이거 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떤 부분은 잘 못 알고 계신 것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회에서. 국회에서. 예. 거기에 이제 거기에 주로 그 호남 쪽 사람들, 네. 5.18 쪽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지 뭐 국힘당의 추천으로 이동욱이 들어가. 이동 기자 맞아요. 거기 이동욱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언론에서 과거 언론에서 기자. 예, 이동 기자. 이동욱 말고도 뭐 차기환도 들어가 있고. 차기환. 두 사람 들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저. 아, 세미가 있구나. 예. 갑자기 변호사입니까, 그거? 박문호는 군인 교수. 교수예요? 박인환 아니야. 아닌데. 네.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면 예. 근데 이제 이 국회에서 운영하는 이 단체가 워낙 저쪽 사람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호남 쪽 사람. 네, 문제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건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5.18 역사학회가 옛날부터 있었고, 있어. 예. 그다음에 또 저는 이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이두호라는 분이 그전 우리 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아주 그분들이 있고 이제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국회 아래 그 기구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뭐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지만원 박사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예. 했는데 예. 지만원 박사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광수 그게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광수. 예. 저거는 저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세게 묶고 나가가지고 이제 막 북한의 누구가 이제 딱 명칭이나 저기 황자교. 1호부터 600m까지 딱 사람 이름이 정해서 얘네들이 광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탈북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명이 되는 걸 네. 이제 막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동욱 기자가 아주 자료를 가지고 다 가봐있어요. 지만은 박사가 여러 가지 실수한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승만 학당 영상으로 이영훈 교수 팀에서 영상으로 10개를 올렸어요. 아, 위클리로. 네, 그러니까 매주. 본인은 안 봤는데 올리고 봤어. 쫙 올려서 네, 내용이 10몇 되게 번. 좋아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냥 팩트예요 전부. 그 광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광주하고 주로. 연관된 북한군 아. 북한군 난파선. 아, 난파하고 광수 플러스. 북한군 난파하고 광수 그 이슈를 가지고 연락이 올렸단 말이죠. 올려서 이제 반박하는 그 자료를. 지만원 박사의 주장 중에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되고 이걸 14개를 쭉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지만원 박사가 빠가 있잖아요. 지만원 박사를 연락 쫓아다니는 빠. 네, 연락 왔어요. 아니 나한테는 연락을 네. 안 했는데 이제 이동욱이한테는 연락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에서부터 뭐 고소고발을 많이 했나 봐요. 이동욱이한테. 오호, 고소고발. 오호. 그러니까 이제 이동욱도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소신이 있으니까. 아 소신뿐이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만원 죄송하지만 지만원 박사 얘기가 틀리고 내 말이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 그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연구를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제대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저랑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가 위안 문제 필요한데 뭘 봐봐. 아 이거 넘어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는 좀 쉬고 싶다. 나는 좀 나는 쉬고 나 싶다. 이번에도 총대면서 너무 힘들다. 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난 총대만 해야 되는데 나 좀 빼달라고 이러다가 또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나도 이름을 걸쳐서 좀 활동을 했는데 위안 문제 몇 명이 이뤄왔네. 월팔로 거의 다. 많이 80%. 100%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 10명, 8명. 한 50%.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로 와서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동욱과 지만원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커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원래대는 하다 말았어요. 원래 해. 그러니까 원래를 하다가 지금 나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나 빼고 자기들끼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시작할 때 멤버로 같이 하다가 몇 번 했죠. 몇 번 했는데 몇 번 할 때부터 안에서도 막 말이 많았어요. 아하. 그래 하더니 이제 결국 원래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사무실 어디서 했거든. 사무실을 저 어디냐면 신도림동에 신도림에? 국계본 사무실이 있는데 국민개명운동 그 사무실을 빌려서 쓰면서 했는데 몇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해지부지 됐어요. 그런 상태가 많아. 지금 그래서 5.18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좀 그리고 이런 연구하는 결과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난 이 법적 싸움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재판 위안부도 똑같잖아. 위안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법정 변호사들 막 돈 줘야지 뭐. 아니 근데 변호사만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연구하는 단체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하고 지금 변호사들 살빵먹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300, 500, 800, 1000이요. 이게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돼도 500일 300 전부 법정으로 가서 뭐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데 난 이건 아니라고.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말하면 됩니까? 300, 500이. 돈도 문제고. 학술적인 토론은 학술적인 토론으로 끝나요. 입장이 다르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뭐 서로 선택하려면 안 되면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끝을 내야지. 이것을 뭐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라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이런 데들이나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인구 비례율 소송이 말도 많은데 고소고발이라는 거 명예훼손이다 해서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는. 그 사약 하시지 않습니까? 참.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나가님, 뭐 광균 TV님, 물망초님, 김기신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5가지 주제로 참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1시간 걸렸는데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고 결론으로 제가 결국 이제 보수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뭐 역부족인지 무슨 부족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요즘 한국 보수주의 우익운동의 갈 길 이런 점에서 지금 제가 질문하셨으니까 또 이런 걸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대적과 또 반성해야 될 나라의 길 이런 데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아유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 소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보수 운동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또 분화도 많이 했고 그런데
밑바닥에서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있냐 하는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아직 모자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져야지 이 보수운동이 정치적 결정을 먼저 막 흔들어대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바닥 그 풀뿌리 인간의 기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운동의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생활이 보수주의 철학에 맞도록 생활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너무 정치화된 운동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정치적인 보수운동이 다라고 생각하는 운동가들 많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라든가 뭐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이제 나는 그냥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그럼 정권 바뀌면 뭐 그냥 터져버리니까. 그런 운동으로 좀 몰락하지 않고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그런 보수 운동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런 좀 자세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유석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참 5가지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진짜 모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드리지 못해서 참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 또 멤버들이 또 아이고 그때 정말 혼나서 아이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 정말 세더라고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승준 교수와의 그 금요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